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관제 시위 200만 황당 거짓과 윤경질 21세기 한국의 홍위병. 조선일보는 이번엔 참여연대가 의용본색 조국 옹호 구역질 발언 징계. 중앙일보는 조국 엄정 수사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높다. 문화일보는 더 노골한 대통령 조국 수사 의기장 법치농단이다. 문화일보는 가짜 뉴스 뿌렸다가 들통나면 궤변 문정권 본색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0만 국민이 모여 검찰 개혁 외쳤다 라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은 조국 사태를 옳고 그름 아닌 진영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를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는 말이 없다가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게 바로 진영 논리죠. 그러나 진영 논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제3자적 입장일 뿐 권력을 지키느냐 권력을 빼앗느냐라는 사생 결단에 처한 세력들에게는 이건 마이동풍이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과 아전인수의 논리만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항쟁 당시 같은 목소리를 냈던 소위 진보 진영 내부가 갈라지는 것 역시 조국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현 정권은 대부분 판결이나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운운합니다. 자신의 반대편 세력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이 잡돌이 해야 한다던 사람들이 자기 조직의 실세를 수사 당할 때는 갑자기 인권을 말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바로 반대 세력, 적폐 세력들을 잡아들일 때 그러면 과연 인권을 다 보장했을까요? 인권을 유린한 장본인이 아닌가요? 그때는 왜 잘한다고 칭찬하고 검찰총장까지 승진시켰을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경제 관련 상경신문은 기업에는 큰소리, 노조 앞에서 눈치, 이게 공정경제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직무급제, 노조 반발이 없던 일로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 걸면서 노조의 폭력에는 모르쇠 일관하고 있다. 기울인 운동장이라니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 다 피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정부의 태도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 노사관계, 임금 수준, 여가와 휴가, 산업 안전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경제를 말하려면 노동소득 분별주의나 사회복지 수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우리 사회 운동장이 노동자나 노조 쪽에 기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그저 아메리카나 주장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임기 말 의원 자녀 전수조사 속분한 생생내기 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여야가 조사를 위해서는 기간, 기구, 방법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게 합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다 끝냈다고 합시다. 부정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기 은퇴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규직 전환 10%가 친인척 스펙 깊어지는 청년 좌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라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취업방식 문제다가 아니라 과연 정당한 채용 절차 없이 배경이나 청탁으로 취업했는지가 문제인 것인데요. 스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나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에 맞게 스펙을 쌓아서 취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최근에 나타난 문제들처럼 그 스펙이
돈과 권력과 부모나 친인척의 배경으로 그 배경을 이용해서 가짜로 만들어졌다라든가 조작되었다라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과연 이것을 공기업의 불법 채용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다 밝혀낼 수 있을지, 밝혀내야 한다면 밝혀내야지만 과연 이것이 다 밝혀질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회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미 실무 협상 시작도 전에 정상회담 고대하는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톱다운 방식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이 잘 되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톱다운 방식을 보면 실무상이 없었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벤트였는가 아닌가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방식, 실무협상을 통한 정상회담, 또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실무회담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과연 실질적인 그런 진전이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복잡한 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풀타임 일자리 118만 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감소했는데 대신 주당 17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는 52만 개나 늘어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 속에서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노동과 저임금 단시간 노동의 경우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일자리 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으로 얼마나 늘었는가 아닌가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언제나 숫자를 중요하게 부풀리거나 부각시키려 노력하죠. 그러나 완전 고용만이 또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 고용이라는 없는 것이고 여가나 휴가, 안식 휴가를 또 향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일이 없는 직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된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득, 기본 소득 이런 걸 통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시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국회에서 쏟아진 경제실정론 정부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일경신문은 성장률 2.2%도 쉽지 않다는 이주열 총재의 경고. 문화일보는 디공포 커지고 수출 급락 이어지는 급전직하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공허합니다. 경제의 기본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 성장의 목적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하를 막론하고 보수 정치 세력들은 성장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중과세 환급 거부하는 지자체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법인 지방 소득세와 관련해 과세 표준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들어간 것은 조세 원칙을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자체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방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많은 혜택을 제시합니다. 부지혈가 불화라든가 임대와 세제 혜택이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노조활동까지 제약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조세가 됐든 뭐가 됐든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건국 70돌 맞은 중국 우리에겐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했고 향후에도 평화공존을 기대한다 이런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혁명을 성공시키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여 정부를 세운 지 70년이 됐습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반공국가였지만 27년 전인 노태우 정권 당시
한국전쟁 시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고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슬대로 이 국가로서 평화 공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 속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체제의 대립 등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정당방위 폭넓게 해석한 국민참여 배심원단의 결정 주목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형법 21조 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라면서 이 정당방위의 무죄를 선언하는 부분을 사설로 내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는 사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단지 정당방위로 인해 가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은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제 규정 중에서 이번에 이 국민참여 배심원단의 결정이 이 형법 21조 3항에 근거해서 면책적 과잉방위를 적용해서 무죄를 선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당방위에 관한 이런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기소, 또 법원의 판결, 또 국민참여 배심원단의 그런 의견 수렴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전 예방 조치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민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마치겠습니다.